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가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죠? 사적인 개발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면 사적인 개발행위야. 이런 거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건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는 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허가 받아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지? 허가권자라는 게 먼저 나왔었고,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건공, 형체, 분물 이런 6가지 개발행위라면 허가 받아라. 이런 거 있었죠? 그럼 허가는 아무 때나 받습니까? 아니에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준다. 그럼 허가 기준은 뭐 어떤 것도 있더냐? 뭐 허가 절차 같은 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왔더니 당분간은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런 것들 허가 받고 개발행위가 다 끝났다. 준공검사 받아라. 자,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뭐 할까?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행위에 연결된 거야. 개발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더라. 이 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었죠.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짓려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라 그랬습니까? 도로부터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또 전기가스 통신 같은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2가지가 있다. 특수한 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 있죠?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이런 특수한 구역 2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적 있죠?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죠? 이미 주변이 다 개발이 돼서 여기도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따른 필연적으로 뭐 필요하다? 도로 설치해야 되죠. 공원 조성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개발하는 그 옆에다 도로 넓힐 공간이 없고 학교 지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는 결국 기반시설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3,000세대를 지음으로써 사람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증가되니까 도로는 차량이 더 많이 다닐 거니까 도로를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 있는 도로 갖고는 이 3,000세대 아파트가 다니기에는 도로가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 넓히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지어있는, 이미 건축되는 옆에 있는 그 건물들을 다 부시고 새로 도로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건물을 부시려면 뭐 해야 되죠? 보상비 들어야 되잖아. 그 보상비가 얼마나 간다? 5천억. 천문학적인 돈이 보상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결국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00세대 아파트를 그냥 짓게 내버려 둬야 될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심각해지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그 개발행위는 규모도 작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작게 지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수준한 만큼 건축물을 뭐 한다?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라는 구역을 지정하는 거. 이런 구역을 뭐란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결국은 한마디로 건축물 작게 지어라는 이런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 2번째는 개발행위를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보통 도시 변두리죠. 저쪽에 도심 한가운데는 이미 개발이 됐고 자꾸 개발이 밀려와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쪽 도시 변두리에 새로 개발을 하겠답니다. 그럼 개발하려고 봤더니 그동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왜요? 건축물들이 개발한 게 없으니까 기반시설도 필요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기반시설 설치를 해줘야 될 거냐? 누가 줍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원래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 도로나 같은 걸 다 만들어줄까? 안 하겠답니다. 왜요? 여기 개발하는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진 거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부담을 하랍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있겠죠? 그걸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부담시킨다. 그런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이 말이죠.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죠. 그때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 비용을 누구한테 한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랍니다. 결국 여기는 뭘 한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라는 그런 구역이 결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무슨 돈 내놓으라는 얘기야? 도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내놓으래. 공원 주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내놓으래. 학교 짓는 데 들어간 비용 내놓으랍니다. 바로 기반시설을 너희들이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란다 라는 구역이 결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지역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지역입니다. 뭐야 이것이 다른 데는 그렇게 건물 짓는 거 원래 정상적으로 지으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만 작게 지어야 돼? 3000세대 짓는 거 안 된대. 1500세대만 지으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3000세대 안 되고 1500만 지으라. 그러면 수익성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 작게 짐으로써. 그러니까 이것도 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불이익한 거고 밑에도 개발하게 하는데 다른 데는 돈 내란 말이 없는데 우리 구역만 도로 만드는데 돈, 공원 주사하는데 돈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역 이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역에 관한 거 살펴보는 거. 이게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개발행위는 첫째 허가받아야 되는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특수한 구역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게 개발행위의 후반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런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 우리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 갔어? 여기부터죠.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념적인 개발로 인하여 우리 개발행위하죠? 개발로 인해서 뭔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파트 여기 보세요. 지금 원래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다는 원래 아파트 3000세대를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했던 땅인데 그동안은 안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00세대 지으려고 한대. 문제가 뭡니까? 기존 도로가 여기 나 있습니다. 기존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사실은 넓다 좁다? 도로가 좁습니다. 근데 여기다 300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면 차량만도 3000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도로 교통량이 여기는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하자? 도로를 넓히랍니다. 어디까지? 이만큼 더 넓히면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기반시설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만큼 도로를 더 넓히면 좋은데 이렇게 넓히려다 보니까 뭐죠? 옆에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로변 옆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 그 고층 건물들은 보상비만 해도 건물 하나만 해도 수백억짜리들이 수두룩한데 그 쭉 따라 있는 건물들 다 부시고 거기다 도로 넓히려면 이 예산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은 부족하지만 그 설치가 뭐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적은 결국 3000세대 아파트 짓는다 1500세대만 지어라. 그때는 1500세대 아파트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규모를 작게 짓는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란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이게 작게 지으라는 뜻입니다. 자,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었죠? 우리 전번에 용어 중에서 나왔던 건데 앞쪽에서 자, 건폐율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 이때 건축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의 면적.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을 때 요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건폐율이 얼마라고 했었죠? 이때 건폐율 이코로 대지 면적 1000분의 요거 건축 면적 500 곱하기 100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 예, 이게 바로 건폐율 50%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한단다? 강화한단다. 그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폭을 넓게 짓지 말고 폭을 좁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짓는 게 강화하는 겁니까? 자, 대지 면적은 똑같이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 걸 어떻게 졌다? 이렇게 홀쭉하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차지하는 이 면적이 이때 이게 얼마만 차지하게?
200제곱미터만 되도록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로 지면 그때는 건폐율 이코로 대지 면적 1000분의 이거 건축 면적은 얼마만 차지하라? 200제곱미터만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건폐율은 몇 프로? 20%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원래는 50%까지 지을 수 있는 걸 이렇게 20%만 줘라. 이렇게 하면 이걸 뭐란다? 강화 적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건폐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원래는 건폐율 50%밖에 안 되는데 이 건축 면적을 800제곱미터까지 지래. 그럼 대지 안에다 훨씬 더 넓게 짓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 50%짜리가 얼마로 올라간다? 80%로 올라가죠. 이건 강화가 아니고 이건 뭐란다? 완화 적용을 한다. 이게 완화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완화되는 성격이고 0%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화 적용하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화 완화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숫자가 있겠죠?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올라가도록 하면 완화 적용이고 내려가도록 하면 그건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적률도 마찬가지야. 용적률을 강화하고 완화하는 건 어떻게 나오죠? 자, 어떠한 대지에다 건축물을 지었다고 가정한다. 그때 건물이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 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4층 바닥면적 이렇게 짓는다 가정하자. 그때 요 대지 면적은 역시 똑같이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1000제곱미터. 그때 요 하나의 면적이 얼마란다? 우리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죠. 요 500제곱미터. 그때 하나가 500제곱미터니까 4개 층이 있으면 총 합층은 얼마 되죠? 이건 2000제곱미터가 나올 겁니다. 바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연면적이라 부르고 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잖아.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용적률 이코로 대지면적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 200%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는 용적률 200%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안 되는데 이렇게 짓지 말래. 이걸 뭐한데? 강화 적용해봐. 그걸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야? 자, 대지 면적은 똑같이 1000제곱미터였는데 강화한다는 건 용적률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게 이게 또 강화입니다. 100%만 쪄라. 이게 강화입니다. 그럼 용적률 100%만 지으면 어떻게 되죠? 연면적 2000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만 되면 되죠.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용적률 보세요. 용적률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연면적이 1000이면 1000분의 1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그게 100%잖아. 그러면 연면적이 1000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똑같이 이제 그림 그려놓고 자, 1층 바닥면적 똑같이 500이라고 가정해. 똑같이 여기도 500제곱미터야. 근데 500제곱미터짜리가 몇 칸만 올라가면 되죠? 2개 층만 올라가면 합치면 얼마 된다? 이게 1000제곱미터가 되죠. 바로 연면적이 1000이라는 건 500제곱미터짜리 2개 층만 지면 되죠. 아까는 500제곱미터짜리가 4개 층이 올라갔는데 지금 500짜리가 2개 층 올라가. 그러면 대지 면적은 1000이고 연면적은 1000이 되죠. 1000분의 1000 곱하기 100은 100%. 이거죠.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4개 층까지 이런 규모로 질 수 있던 건축물을 안 된대.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져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적용이다? 이게 바로 강화 적용이다. 이게 강화라는 뜻입니다. 결국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얘기는 건폐율은 원래 짓는 것보다도 더 홀쭉하게 짓도록 대지 차지하는 게 이 건축 면적이 홀쭉하게 지으라면 강화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은 이 연면적이 원래는 2000제곱미터 짓는 걸 1000제곱미터만 짓도록 이렇게 규제하면 이것이 바로 용적률 강화 적용이라는 성격이 된단다. 이런 뜻이죠. 바로 어디에서는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작게 지으라는 뜻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됐습니다. 자, 이 말이 시험 문제에서 3번 출제됐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특성은요. 이미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지역이라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만 지정한단다? 여기 지정하는 게 여기 나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라고 됐잖아. 결국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는 건
주상공업지역에서만 지정하는 겁니다.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된 지역이라 그랬죠. 건축물들이 이미 다 들어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다 개발한 건 아니잖아. 일부 땅이 아직 3,000세대 아파트 지으려고 남겨둔 땅이 있었다. 이런 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그랬죠. 도심지가 아닙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지정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변두리에 지정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첩돼서 지정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라는 말을 쓴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 거기서 뭐죠? 개발로 인하여. 자, 지금부터 여기 개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로 인하여 뭔다?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반시설 필요하잖아. 그거 개발하는 사람들고 니들이 확보하라.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격이 둘이 다르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똑같습니다.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누구누구? 관할구역의 장들입니다.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장들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다. 두 번째, 지정 절차.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도시개견의 심의라는 것만 거쳐서 지정고시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도시개견의 심의만 거치고 그 다음에 고시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견의 심의라는 절차가 있단다. 간단하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나 더 들어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하나 더 들어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견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다. 라는 거. 그래서 위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고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고다. 심고, 의심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둬야 됩니다. 심고, 의심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정대상 지역. 좀 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라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뭔다?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예, 그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게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더라.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더라. 결국 도로 넓힐 수 없더라. 학교 지을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지역에서는 뭐 한답니까? 건폐,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 대통령령이 뭐라 그랬죠? 대통령이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따라서 법률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대통령에서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건 따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뭘 찾아봤죠? 바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봤죠. 그랬더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써있더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두 가지를 다 강화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시행령가 보니까 건폐율은 강화 적용한다는 말은 없고 뭐만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답니다. 그럼 여기 최대 용적률이 얼마 있었는데 여기 원래 용적률이 500% 적용되는 지역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용적률 500% 적용되는 지역을 500%라고 하면 얼마란다? 50% 강화한다는 건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적률 500%에 50%니까 2분의 1을 줄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용적률 250%만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000세대 지을 수 있는 걸 반으로 줄였으니까 몇 세대? 1500세대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규모로 짓는다면 3000세대 짓는 게 아니라 1500세대만 지으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자, 아까 여기 용적률 강화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용적률 몇 프로 했죠? 200% 짓는 거. 이걸 50% 강화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50% 강화 적용하면 반으로 줄이란 뜻이고 그러면 용적률을 200%가 아닌 100% 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500점부터 되는 바닥 면적이 4칸이 올라가던 걸 반으로 줄였으니까 몇 가죠? 2칸밖에 안 올라갔잖아. 그래서 4칸 4계층까지 올라갈 걸 2계층만 져라.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50% 강화 적용한다는 뜻을 갖는다. 아셨죠? 그래서 저기는 500% 지어야 될 지역을 몇 프로 지켜야 한다? 250%만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용이 오르는 강, 용오강, 뭐죠?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이거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용오강. 이거 됩니다. 용적률 50% 강화한다. 그래서 용적률이 550% 강화한다. 그걸 용이 오르는 강, 용오강. 그래서 용오강 주변은 개발밀도를 뭐한다? 관리합니다.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래서 용이 오르는 강은 신성한 지역이야. 함부로 파헤치거나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이 오르는 강, 용오강. 용적률 50% 강화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된단다. 그것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고 시하면 바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요, 2가지 중에 다 가능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라고 내면 맞았다고 할 것이냐, 틀렸다고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률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고 됐으니까 법률로 보면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시행령에서는 용적률만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됐잖아. 그거는 용적률만 50%에서 강화 적용하는 겁니다. 건폐율은 50% 강화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첫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라고 내면 그건 맞는 문장입니다. 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 들어가면 5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5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그때는 뭐만 나와야 된다? 용적률이란 말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50%란 말이 들을 때는 용적률만 들어간다는 거. 따라서 50%라는 말이 없을 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다 하면 일단 맞는 문장으로 보셔야 되고 50%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갈 때는 건폐율은 빠지고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하는 지역 그랬죠? 개발하는 지역.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 그랬죠? 지금부터 보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아래 뭘 필요한다?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가 무엇이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요 종류도 시험 문제 2번 출제됐었습니다. 최근에 뭐뭐 했었죠? 바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더라.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공녹학수합회. 뭐라고? 도공녹학수합회. 발음이 잘 돼요. 그냥 해보면 돼. 도공녹학수합회. 다시 한번 도공녹학수합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 도공녹학수합회라는 이 7가지 기반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그중에 시험 문제에 따른 게 이거 학교 중에 무슨 학교? 대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다가 대학교를 짓겠답니다. 그럼 그 대학교 짓는 비용을 그 안에서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물 건축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 아니요. 그런 대학교 설치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만 부담하지 대학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교라고 돼 있지 않고 법조문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이렇게 법률에 돼 있어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이렇게만 법조문에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랬더니 그걸 뭐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설치하는 건 기반시설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대학교와 관련된 법이 고등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있고 고등교육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이 뭐죠? 초등학교 6학년, 6년까지 가르치는 거. 이게 초등교육이죠. 중등교육,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쳐서 그 6년이 이게 중등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이런 건 고등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년 체계예요.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이제 유치원 빼놓고 6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대학원 4년, 2년 합쳐서 6년 이렇게 해서 총 6, 3, 18, 18년 체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 18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거 중등교육법에 관한 건 중학교고 고등학교를 합친 거지 고등교육법이 고등학교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를 말한다는 것.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라는 건 그건 대학교가 제외라는 것. 거기까지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식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 고등교육법 하면 그게 고등학교와 관련된 법인 줄 알아. 아니야. 대학교와 관련된 게 고등교육법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같이 하잖아. 사립학교 같은 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으면요. 중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중학교로 내려가는 분도 있고 왜? 둘 다 같은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못 하잖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학교 교수하는 건 또 아니잖아. 그건 별개의 개념이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정대상 지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할까?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 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지정하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네 군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적 지정대상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네 군데가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있죠?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는 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났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한 게 한 4년인가 5년 동안은 연속으로 났습니다. 지금 한 4, 5년 동안은 연속으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한 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다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첫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반드시 지정할 지역입니다. 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뭐죠? 법을 새로 만들었다, 제정이죠. 기존에 있던 법을 고쳤다, 개정입니다. 그럼 제정은 새로 만드는 거고 개정은 기존에 있는 법을 고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죠? 그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됐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법에서 막고 있었어요. 안 돼. 제일 대표적인 법이 무슨 법이죠? 바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률이 있었죠. 뭐 있었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표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자,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개특법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법이 9개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있어서 돌아버립니다. 법이 9개나 있었어. 지금은 6개로 줄어들었잖아.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9개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도 시험범위에 들어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개특법이라는 걸 뭐였죠? 이번에 개정합니다. 왜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그걸 개정해서 행위제한을 이번에 뭐죠?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니까 첫째는 땅값이 꽃배기로 떼버린다. 땅값이 정신없이 올라버립니다. 거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땅값이 오른다는 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당연히 개발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적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왜냐면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데잖아. 그동안 개발 못하겠던 게 이제 개발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해윈잔이 완화되는 지역 하고 됐죠. 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게 무슨 말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뭐였죠? 변경되거나 해제됐대. 그럼 변경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자, 여기가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습니다. 용도지역으로서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슨 지역? 해윈잔이 가장 심한 지역.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가장 해윈잔이 심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이번에 그 용도지역이 뭐죠? 변경했습니다. 뭐로 바뀌었대?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했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바뀌었대. 천지개 바꾼 거죠. 그럼으로써 건축물을 여기는 30층, 40층까지 짓겠대. 아니 그린벨트에서는 2층짜리 짓는 것도 못하게 하더니 갑자기 3, 40층 짓게 한다? 해윈잔이 뭐 됐죠? 완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건설의 메아리수가 또 울려 퍼지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은 개발하는 너희들도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또 있죠.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요 말, 요거는 우리 여기 잠깐만 이쪽 칠판으로 한번 와서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라는 게 이 지역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 건수로 봤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봤더니 어떻더냐? 자, 지금이 몇 년지죠?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보자. 지금이 2018년으로 봅니다. 그럼 2017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이 있을 겁니다. 3년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하면 이제 2017년을 전년으로 해. 아직은 2017년 안 갔지만은 갔다고 하자. 뭐 12월 좀 연말인데 저 넘어갔다 쳐. 그래서 2018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가 되죠. 이게 전년도가 되는 것이고 이건 뭐가 된다? 전전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봐. 전전년도까지 나누죠.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증가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전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고 가정하죠. 전전년도는 몇 건? 100건. 근데 전년도는 몇 건이 됐을까? 120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120건이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100건보다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건에서 120건이면 몇 %야? 20%잖아. 100에서 120%면 20%죠? 바로 20% 이상 증가됐다 그랬으니까 20% 이상이라는 건 이게 120건, 125건, 130건, 140건, 150건 이게 20% 이상 증가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적은 이번에 뭐로 정한다? 거기를 개발 밀도 다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MUST. 이건 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보다도 최소한 20% 이상 증가했다면 이런 지역은 이번에 2018년도에 거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광, 특시특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높은 지역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 자,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딜까? 자,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 되냐? 우리 성남시라고 가정해보자. 무슨 지역? 성남시라고 합니다. 그럼 성남시 언제 기준? 전년도 했으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하자. 지금 18년으로 보고 2017년 기준으로 성남시 인구가 얼마였느냐?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00만 명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100만 명에서 근데 어디에서는 여기 뭐 있었죠? 연초였었어. 여기가 어디죠? 판교지구입니다. 판교지구. 여기 성남시 판교 이제 구로 되죠. 이 판교구인 판교지구. 여기는 작년 연초에는 얼마였더냐? 인구가 연초야. 그때는 여기 10만 명이었다고 가정합니다. 판교지구가 10만 명이었어. 그런데 성남시 작년도 연초에서 연년 2012년 인구 10만 명에서 얼마로 났더냐? 인구가
아니 100만에서 10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인구가 105만 명으로 증가했으면 결국 몇 명이 증가합니까? 5만 명이 증가한 거죠. 그 말은 전체로 보면 5% 증가한 겁니다. 맞죠? 100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늘어나면 5%가 성남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판교지구는 원래 몇 명이었던 게 10만 명이었다가 월말에는 얼마로 됐다냐? 예,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연말에는 13만 명이 됐습니다. 연말에 13만 명. 그럼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나면 이건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이거는 10만 명에서 13만 명. 30%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얼마? 30%가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죠? 성남시 작년에 인구가 5만 명 늘어났는데 맞죠? 인구는 5만 명. 그중에 무려 3만 명이 어디서만 늘어났다는 얘기야? 판교지구만 왕창 늘어난 거죠. 다른 지역보다도 판교지구에 인구가 집중이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100만 명에서 105만 명에서 5% 증가했는데 판교지구는 오히려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나서 그 판교만은 30%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여기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 즉 판교지구의 인구 증가율이 어디보다 해당 관하구역 성남시 인구 증가율 5%보다도 얼마나 더 높습니까? 이거 25%포인트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 25%포인트 높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5% 증가했는데 여기는 30% 증가했다. 차이가 얼마죠? 25%. 그럼 결국 판교지구가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도 25%포인트 높다라고 하죠. 20% 이상 높다라는 이 말이 25%는 20% 이상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 판교지구 여기를 뭐로 줘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요 판교지구만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요렇게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20% 이상 높은 지역이라 했잖아. 근데 20%가 아니에요. 그거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20%로 썼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를 차이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 있죠? 그때는 퍼센트란 말을 쓰지 않고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 이상 높은 지역 이래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다. 원래 법을 그렇게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국토교통부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 포인트라고 썼어야 된다. 그래서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개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가 봐도 맞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가 밥 처먹고 뻗어서 쉬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이런 공무원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진도가 안 납니다.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법제처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담당자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 받질 않습니다. 5번 걸으면 한 번 받을 때만 통합니다. 도대체 그 새끼들은 출근해서 뭐해 먹고 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 축내면서 그 전화 받으라고 전화번호 만들어 놨잖아. 근데 전화하면 받질 않습니다. 5번 걸으면 한 번 걸릴 때만 통합니다. 옛날에 한 번 화가 나가지고 그 차관실에까지 전화했었습니다. 차관실에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거기 담당자들이 전화도 받지 않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건지 좀 한번 그 직무 분석 좀 한번 해보라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처박혔는 건지. 그럼 전화번호 왜 만들어 놨느냐고. 전화도 안 받을 거면.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따졌었는데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도대체 하루 종일 전화해봤어. 승질 나가지고 내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안 받더라고. 그럼 전화번호 왜 만들어 놨느냐고. 또 평일날 근무처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 담당하는 자들이니까 뭐 출장 나갈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왜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고치라고 했으니까 그건 고쳐질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로서는 그냥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만 외우시되 정확히는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는다는 거 거기까지만 구분하죠. 자, 그런데 이게 4가지가 바로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들. 이것이 왜 이 숫자만 외우지 않고 저렇게 사례로 해놓은 것도 외우라고 하더냐. 시험 문제가 사례로 났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사례 들은 거 있죠? 그대로 사례로 다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걸 응용 문제라고 합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숫자로 다 저렇게 대입해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기억을 해야 이게 풀리지 그냥 이것만 달랑이 온다 해서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도 있죠. 어디입니까?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어.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은 아니야. 그래도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건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죠. 그래서 나머지 위에 쪽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MUST로 돼 있고 이건 지정할 수 있다. CAN. 그래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과 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정 기준. 자, 지정할 때 아무데나 지멋대로 지정하면 될까? 안 됩니다. 누군가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라 라고 누군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즉 누군가 구역을 지정하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그 구역 지정권자, 계획 수립권자 지 멋대로 수립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즉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그 기준 내에서 자기들이 구역을 지정하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누가 정해줄까? 지정 기준 누가 정해줄까? 기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났었습니다. 기준 누가 정해줄까?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기준은 낮은 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죠? 높은 자가 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딸내미가 아빠 돈 좀 줘. 얼마? 10,000원 달래.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려고 한대. 그럼 아빠가 뭘 하죠? 기준을 정해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그래 너 학용품 사는데 5,000원 쓰고 3,000원은 뭐하고 이거 하는데 쓰고 나머지 2,000원 뭐 하는데 써라. 10만원짜리 주면서 되게 쪼잔하게 얘기하네. 그죠? 그래도 그게 기준입니다. 10,000원 줄 테니까 그 중에 뭐는 얼마나 어디에 쓰고 뭐는 어디에 쓰고 뭐는 어디에 써. 나중에 그 영수증 첨부해. 우리 딸내미 돌아버리겠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준은 낮은 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밑에 사람한테 기준을 정해준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관악의 장들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걔들이 지정할 때 누군가 그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다 했잖아.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해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이런 중간 대빵들, 광역자치단체장보다도 더 높은 자, 시도지사보다도 더 높은 자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 대빵.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자기가 자기 거 셀프 가이드라인을 지가 정합니까? 지가 기준 정해주면 지멋대로 하라고?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최고 대빵이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을 정해주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무슨 기준 하고 나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기준 하면 뭐한다? 벌떡이 나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정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집에서 화면 보고 졸고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한다? 기준. 그러면 본인은 뭘 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예, 정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100%는 아니야. 근데 이전까지 시험 문제 냈던 건 다 그게 다 적용이 됐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무리 없이 이제까지 시험 문제 다 풀었으니까 기준 누가 정해준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그래서 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무슨 기준은 누가 정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거 못 풀잖아. 그때는 무슨 생각하라?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 운동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장 보잖아. 내가 운동장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뭐 한다? 기준 하고 내가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 아,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렇게 하면 풀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로 났죠?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납니다. 무슨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기준은 뭐 다른 거로 다 뭐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틀려버립니다.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라고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기준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다냐?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즉,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무슨 행위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된다는 건 이렇게 여기는 공원 만들고 여기는 도로 만들고 여기는 학교 만들고 이렇게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면적은 기반시설 부담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지정할 것 하는 게 기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주는데 그중에 10만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뭐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지금 본 게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봅니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건 이건 뭐에 관한 거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잖아. 그럼 그 안에서 뭐 해야 되죠?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되잖아. 그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건지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됐으면 이 안에다 도로 만드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만들 거고, 공원은 어디다 조성하고, 학교는 어디다 짓고, 녹지는 어디다 하고, 수도, 하수도 같은 건 어떻게 설치가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 만드는 위치는 어디고, 그 설치하는 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게 나와야 될 거냐. 이 공원 조성하는 건 어디다 만들고, 규모는 얼마나 만들 거냐. 그래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어떻게 얼마나 설치할 건지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자기가 지정했잖아. 누가? 관악의 장들이.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놨죠. 그 안에 어떤 기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바로 서울특별시장 지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바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이게 중요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 종류, 위치, 여기다가 저기다 여기다 위치, 규모 얼마나 크게 라는 규모죠. 이게 나와야 종류, 위치, 규모가 나와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겠다라는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요.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 건지 비용을 산출할 수 없고, 비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사람들에게 너 기반시설 좀 부담해 라는 비용을 부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수립돼야 되죠. 또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설치할 것이냐. 자, 물어보죠. 도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상하수도가 매설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도로가 먼저랍니다.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는 어디다 만들죠? 도로 밑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뭐 해야 되죠? 도로 파헤치고 다시 상하수도가 매설하고 다시 도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거 보셨나요? 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옆에 그다 뭐죠? 여기다 도로를 막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썼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 팩 해가지고 그 간판 하나 붙여놓고 도로 파헤칩니다. 뭐 하는가 봤더니 뭔데? 수도가 매설한답니다. 매설하나 보다. 그래서 한 두어 달 공사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 싹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뭐하죠? 또 파헤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데 했더니 이건 저 수도관이 아니고 뭐죠? 저기 도시공사.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다시 또 파헤치고 앉았습니다. 1년 내내 파헤치고 도로 만들고 파헤치고 도로 만들고 일찍합니다. 참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죠. 이왕 할 거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도로공사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나 파헤치고선 거기다가 그 수도 새로 만들고 하수도 새로 만들고 그 가스공사 새로 와서 공사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불일비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또 단계별 설치 어떻게 할 것이냐. 1단계는 어디까지, 2단계는 어디까지, 3단계는 어디까지. 이게 도로 같은 것도 한꺼번에 쫙 만드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잖아. 그런 설치 계획이 어디서 나온다? 기반시설 설치계에서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 빠졌다.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오면 이걸 도시군 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 요만 조심합니다. 왜 그러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건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도로 만들 공간이다. 여기가 공원 조성할 공간이다. 여기가 학교 만들 거라는 걸 무슨 계획에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됐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 필요한 수용동 조치해 놓은 다음에 공사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그렇게 시행하는 그 절차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됐다고 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 반영한다? 바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비로소 도로를 만들 수 있고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기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요 핵심적인 21번에 나왔죠. 이거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다는 게 두 가지는 꼭 들어가라고 했죠. 왜?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뭐 하는 데다 수립하는 계획을 했죠?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발되는 지역들. 그럼 개발되는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속에는 반드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간다. 즉 배치라는 건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규모 얼마의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거잖아. 바로 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뭐랑 똑같다? 기반시설 설치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뭐랑 똑같다? 기반시설 설치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로 본다?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 의제라는 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있잖아.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따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그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이냐? 아까 제가 뭐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있었죠?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비로소 그 역할이 있지.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하는 거 너무 늦게 하지 말랍니다. 언제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랍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죠? 그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는 거. 더 이상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다. 몇 년? 1년이라는 거.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하라고 그랬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일이 지나면 해제된 거로 본다. 예, 기일이 지나면.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에서 1년이 지나면 해제된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일, 기반시설 부담에서 1년 해제된 거로 본다. 기일이 지나면 해제된 거로 본다. 기일이 지나면 해제된 거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 다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복습하도록 하자. 자, 이제 한 50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 정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봅니다.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뭐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자, 도로 같은 게 부족하다. 공원이 부족하다. 학교가 부족하다.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설치가 뭐하다? 곤란하답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은 부족해서 설치는 곤란하답니다. 그러면 건물을 3,000세대 다 짓게 한다? 1,500세대만 짓도록 작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이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절대로 중복지역이 될 수 없다.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한다. 누가 지정하죠? 둘 다 관악의 장들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어떻게 지정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지정고시하면 끝납니다. 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나 더 거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먼저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합니다. 그래서 의심고, 그래서 심고, 의심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만 지정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반시설은 부족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단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면 500%에 50%하면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50%. 이게 용적률 최단도의 50% 범위에서 뭐 한 것이다? 그게 강화 적용한 겁니다. 완화라는 건 더 크게 하는 게 완화고 강화라는 건 더 작게 하라. 이것이 강화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하죠? 바로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다 지정했는데 그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뭐란다? 도공, 녹학, 수, 합해. 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에서 설치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죠. 그런데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뺀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지정할까요? 지정 대상 지역.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 4군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군데 이렇게 정리하죠. 그때 반드시 정하는 거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두 번째,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들. 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판교지구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특시특도 시군 바로 성남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도 판교지구의 인구 증가율이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도 20% 이상 높은 지역,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계획적 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록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 기준 국토교통청이 정한다. 그때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폐지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부터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수립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던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그걸 어디다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설치가 관련된 걸 반영하여야 비로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립하는 내용의 중요한 건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또는 단계별 설치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속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걸 기반시설 설치계에 들어가는 이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로 봐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될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나머지 뒷부분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